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과 함께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저성장 국면 속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됐었죠. 지난 1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은 이번엔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그럼 이창용 총재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고한 노동시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유로 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부진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내수 부양책이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의 경우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 지역에서는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와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성장 둔화 흐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 한파 등 기상 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수출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1월 중 큰 폭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를 보면 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1.9%로 1%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그대 인플레이션은 2월 들어 2.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정책 및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국내의 금리 인하 기대에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기타 대출도 감소하면서 1월 중 순상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에 중간 점검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1.6에서 1.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 중간 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게 되었는데 이는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는 2, 4분기 이후, 여타 국가에 대한 관세는 내년 중 부과될 것으로 가정한 바 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4, 4분기 중 예상보다 낮은 GDP 실적 효과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 통상 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국내 정치 사항과 정부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 정책의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추경이 편성되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경우에도 4월에 발표될 상호 관세와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난해 11월 전망 수준인 1.9%로 예상되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1.8%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의 물가 파급 영향, 물가 안정 대책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하는 기자회견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 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높아진 환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요 압력은 크지 않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과 매수 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 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되고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연초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연준 통화 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고 이에 영향받아 환율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물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는 계속 유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도 1.5%에서 1.2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는 여기까지 듣고 신성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기준금리를 유지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내리게 된 건데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이제 이창용 총재가 했지만 핵심은 바로 경기 침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또 미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춰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유지 5명 대 인하 1명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발언을 지난달 이창용 총재가 한 바 있는데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 보니 이번에는 인하에 조금 더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창용 총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지지부진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방금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추경을 언급하기도 했죠. 만약 추경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어둡게 내다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바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까지 낮췄습니다. 당초 중간 점검을 통해 1.6에서 1.7% 정도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내려잡은 겁니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또 미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리스크로 짚었습니다. 이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2.1%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1월 1.9%, 또 이달 1.5%까지 불과 반년 사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우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JP모건의 경우 1.2%까지 전망을 낮췄습니다.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꺾인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5.1로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소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물가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만약 금리를 낮췄을 때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창용 총재도 언급했듯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로 높아졌고 또 생산자 물가는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다 보니 이 물가가 다시 치솟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1.9%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1.9%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물가가 향후 크게 뛰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고 또 환율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이창용 총재가 거듭 언급했던 것이 외환 시장의 경계감이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아직 여전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된 날짜에 부과하겠다고 현지 시각 24일 밝혔고요. 다음 달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한창 변동성이 클 때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27원 선으로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말보다는 안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장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이제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보다는 이제 경기 하방 우려를 크게 봤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과연 이제 몇 명이나 이 일치를 했을까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번 이제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는 5대1로 유지에 힘을 실었는데
이번에는 전원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전원일치가 된 만큼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창용 총재가 전원일치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당분간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둔화시키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실릴 수 있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3번 낮출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많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이번 인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2번은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거라고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미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도 환율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앞으로의 금리 인하 과정에서 이 미 연준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성우 기자와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실시했지만 코스피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금리 인하 결정에도 코스피는 내리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0.2% 내린 2,631호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3,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2,400억 원, 기관이 1,000억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2.8% 넘게 하락해 19만 9,200원을 기록했다가 현재는 2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01% 하락한 773.19에 거래 중이고 원달러 환율은 1,43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나요? 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하는 듯 보이더니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8% 오른 43,461.21에 마감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빠졌고 S&P 500도 0.5% 떨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마감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조치가 다음 주로 종료되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후 다우지수는 상승폭을 좁혔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늘렸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상승 동력이 약화된 비트코인은 어제 업비트 전일 대비 6.53% 하락한 1억 3,213만 5천 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15%가량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 넘게 회복해 1억 3,300만 원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앞으로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자영업자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요?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에게 질문했는데요. 10명 중 7명꼴로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줄어든 폭은 순이익의 경우 평균 13.3%, 매출은 12.8%였습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도 매출과 순이익이 뒷걸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각각 줄어드는 폭은 7% 안팎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월 이자 84만 3천 원, 연금리 8.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협은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4.7%고 소액대출금리가 6.9%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많다고요? 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3년 안에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이유로는 4명 중 1명이 영업실적 지속 악화를 꼽았고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자금 사정 악화와 대출 상환 부담, 임차료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자영업자들 5명 중 1명 이상이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를 꼽았고
소비 촉진 방안 확대와 원부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화, 임대료 지원 강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오늘 열리는 11차 변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최후 변론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먼저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펼칩니다. 이후에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데 시간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 무제한 진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마지막 변론 전략도 짚어보죠.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메시지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내용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며 변호인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측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헌재 결정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 국가 발전 관련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낸 다음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시공능력평가 71위에 해당하는 중경건설사 삼부토건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설업계는 레미콘 업계와의 단가 협상도 9차례나 결렬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올 초부터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삼부토건이 어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삼부토건은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보존을 위해서 신청했다고 사유를 짧게 설명했는데요. 삼부토건은 지난 2021년부터 매해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경영 상황이 악화 일로였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76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월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시공능력평가 103위 대저건설도 올 초 법정 관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레미콘 단가 협상 결렬도 장기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는 레미콘 단가는 매년 대한건설자재 직협의회와 수도권 레미콘 업체 모임이 협상을 해서 정합니다. 각 건설사와 레미콘 업체가 실제 계약을 맺을 때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는데요. 올해 협상은 벌써 9번째인데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단가는 1세제곱미터당, 다른 말로 루베당 93,700원입니다. 건설업계는 3,300원 인하를, 레미콘 업계는 700원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가 큽니다. 건설업계는 원재료인 유연탄값이 떨어졌으니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레미콘 업계는 유연탄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을 일부만 반영했고 최근 인건비와 운송비가 뛰어 인상이 필요한데도 양보한 거란 입장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기업 공개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나친 경쟁이 공모가 책정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관 투자자 중 사무운용사 등이 과열을 유발할 경우 최대 2년간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제재 강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투자협회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강화안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IPO 절차 중 수요 예측 요건을 위반할 경우 기준에 따라 위반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후 위반 액수에 따라 기관 투자자 중 사무운용사, 투자일임회사는 최대 2년간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더해 위반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수요 예측에 참여한 이후 미청약, 청약금을 미납한 기관은 최대 2년, 의무보유 확약 위반 기관,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기관, 허위 정보를 제출한 기관 등은 최대 1년간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강화된 배경은 뭔가요? 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IPO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불성실 수요 예측자들의 제재가 제재금, 면제 등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의무 확약 위반 45건 중 면제가 26건, 제재금이 14건에 달했고 수위가 가장 높은 지인 수요 예측 참여 제한은 5건으로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금토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 제한 대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제재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제출된 증권 신고서부터 적용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현재 해외 리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됐는데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 1,336건을 지난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발된 경우에 또다시 유통된 경우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유해 물질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 등을 함유해 리콜됐던 음식료품이 가장 많았고 접지나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전자제품, 소형 부품을 아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유아용품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제조국별로 보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다수였는데요. 소비자원은 알리, 테무 등을 통해 해외 직구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위해 감지 시스템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24에서 리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 등을 구매할 때는 원료나 성분을, 전자제품은 전격 전압, 전류 등이 국내 규격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은 작은 부품의 삼킴 위험이나 유해 물질 여부 등을 살펴야 하는데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상담이나 피해 구제 절차를 소비자 24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을 통해 80만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턴 대상자 연령 제한이 없어져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요? 네, 국세청은 65세 이상이던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 기준을 지난해 60세 이상으로 낮췄는데요. 올해는 이 연령 기준을 아예 없애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동의만 하면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 주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가 60세 미만이라며 연령 확대에 따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동 신청 혜택을 받은 사람이 80만 명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이 처음 도입된 2023년 35만 명, 지난해에는 45만 명으로 29% 급증하면서 2년 동안 8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전체 가운데 자동 신청 비율도 지난해 71%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로 아직 자동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민비서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애플이 최근 국내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국적 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애플 측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모르겠다, 말하기 어렵다 등 비협조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애플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국내 4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것이 드러나 지난달 수십억 원대의 가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에 앞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쳤을 당시 속기록을 보면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정보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있다는 질문에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공개적으로 답변이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메일을 못 찾았다거나 증빙 자료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애플 본사에 요청해 보겠다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계속되자 위원들로부터 조사를 받는 당사자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지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지적에 그치면 안 될 텐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다국적 기업 처분 한계를 지적하자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배터리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4%에서 2024년 14%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에서 선전한 중국 CATL이 1위, 최근 한국 승용차 시장까지 진출한 BYD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약진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빠른 확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는 전기차 탑재 시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아 그간 한국 업체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를 확대하면서 원가가 저렴한 LFP 배터리 탑재가 늘었습니다. 올해 3천만 원 초반대 전기차를 출시한 중국 BYD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 처음 참가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BYD, EV가 처음 참가하는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참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캐즘 극복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BYD는 LG화학과 롯데그룹의 맞은편에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소프트팩, 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 용량을 전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고성능 2차 전지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뿐 아니라 드론, 방산 분야, 전기 오토바이, 선박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삼성이 3년 전 직원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로 바꿨지만 여전히 내부에선 하위 고가 할당이 있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주무부처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노조는 지난 3일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동부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부재 내용을 진술했는데요. 이후 사측도 고용부에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직원 6명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하위 고가를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22년부터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내부에서는 여전히 하위 고가 할당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노조는 직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회사로부터 상세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접수를 한다고요? 네, 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중노위에 부당구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노위에서 사측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위 고가를 받은 직원 6명은 평가가 원상복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마련한 인사제도와 현장에서의 평가 적용이 상이한 가운데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은 하위 평가에 대한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상조 시장이 대기업들의 이딴 진출로 뜨겁습니다. 코웨이에 이어 웅진그룹은 상조업계 1위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웅진이 상조업에도 도전한다고요?
네,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고 오는 5월 분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2조 3천억 원을 보유한 업계 1위 기업으로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상조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웅진은 웅진 싱크빅 등 기존의 전국 방문 판매망을 활용해 상조업과 시너지를 낼 거란 계획인데요. 다만 일각에선 현금성 자산이 500억 원뿐인 웅진이 1조 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웅진은 유상증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인수 대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장 전문가는 상위 30대 그룹도 회사채 시장이 좋지 않아 흥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웅진이 현금 500억 원 외에 9,500억 원을 회사채로 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의 상조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고령화에 따라 상조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9조 4천억 원인데요. 2020년 대비 60% 급증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코웨이도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을 세우며 상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상조기업이 고객에게 받는 선수금의 자금 운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조기업은 고객에게 받은 납입금의 50%를 매달 은행이나 상조 공제 기업에 넣어야 하는데요. 나머지 50%는 자산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가 없어 선수금이 기업의 자금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하이브리드 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 총 대수는 202만 4,481대로 집계돼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 이후 첫 200만 대 선을 넘어섰습니다. 탈탄소화와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이같이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겨울 배추와 무 등 월동 채소 가격이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소매 가격은 어제 기준 한 포기에 5,195원으로 지난해보다 36.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무 가격도 80% 이상 올랐고 양배추와 당근도 40%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월동채소 할인 행사 지원을 다음 달까지 연장합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 침공이라는 표현을 담은 미국의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열린 총회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찬성 93표, 반대 8표, 기권 73표로 채택돼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결의안 원안은 러시아의 침략 내용 없이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수정안에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히토류 협력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다른 외국 파트너들과 함께 히토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미국이 국방비의 50% 삭감에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중국도 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제1당에 오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오는 4월 20일까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좋은 대서양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내 공장 가동과 제품 출하를 중단했던 삼성전자가 마케팅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정부 분석기관 텔레콤 데일리의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1, 2월 삼성전자의 러시아 내 마케팅 활동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광고 수도 지난해 11월에서 12월보다 10%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사업 재개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변적을 넓힙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린다는 구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세부 내용이 나왔나요? 네, 정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할 비수도권 전략사업 지역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권 3곳과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그리고 창원권 4곳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포함됐고요. 일부는 주거시설과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단지 등으로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전략사업지역 개발 지원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 2등급 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거 그린벨트를 푼 배경은 뭔가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적인 기업 환경 악화와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내수 회복 지원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27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38만 명 고용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안 안성 간 민자고속도로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또 거제 관광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심사 절차 등도 1분기 내에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까지 농촌 지역의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등 농지 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하지만 내륙 곳곳으로 미세먼지가 탁한 모습입니다. 서울시 공기질은 좋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온화하겠고요.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하지만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WHO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기순환이 좋아져 다시 공기질이 개선되겠습니다. 대기오염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